자, 일단 이런 문제는 교술 관례에 대한 이해부터 있어야 되는데 이 단원 자체가 이미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문학의 4가지 관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3, 4단원이야 되게 독특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분배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교술 관례랑 극 관례에 대한 이해를 당연히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교술 관례의 특징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풀어줬습니다. 교술 자체가 뜻이 뭐예요? 여기 다 몰라? 안 배웠어? 전혀? 그 옛날에 배웠지. 그리고 교술 관례 배우면서 배웠을 건데 일단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나는 이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노력할게요. 학교에서 대충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14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해준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이 동탄이 외부지문 좋아하거든요. 외부지문 좋아하고 쉬운 학교가 아니야. 이 자체가 문제가 문제 쉽게 내는 학교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좀 되게 허술하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아까 너희들의 기본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 자, 지금 들으면 되지 뭐. 그치? 자, 갑니다. 왜 안 켜져? 일단 펴지기 전에 그냥 할게요. 141쪽 보세요. 제가 나머지는 교사랑 프린트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교과서 보셔도 됩니다. 자, 교술 관례입니다. 교술 관례는 교술 자체가 얘가 뭡니까? 이거 가르치는 뜻이에요. 교훈을 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교훈 주려고 쓴 글인데 이것들이 나머지 서사, 서정, 서사, 극관례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뭘까? 그렇지. 사실이니까 좀 없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야. 1번 글쓴이의 경험을. 이게 진짜 실제 글쓴이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쓰고 있는 유일한 장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해놨잖아.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교술 관례는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개인의 경험, 사색, 성찰, 그걸 가지고 개성적 발상이나 문제, 이거 말을 되게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자기. 이거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신변잡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들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자기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장르다. 이런 전달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 여기 설명 좀 부족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시 장르랑 이상하게 얘는 산문갈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얘랑 잘 묶여서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감상하는 패턴이 되게 비슷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 상황이라는 거는 보통 뭐냐면 작가의 뭘까? 작가의 경험이에요. 써주세요. 작가의 경험을 하게 됐어. 뭔가 대상을 관찰하든 어떤 일을 겪든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작가의 경험이에요. 얘들아, 경험을 그냥 전달만 하면 걔를 교술관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게 교술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교훈을 줘야 되거든요. 그 교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이 사람이 성찰도 하고요. 뭐 통찰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색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죠? 뭘 얻게 돼요? 깨달음. 이게 포인트. 이 깨달음을 얻게 돼서 뭔가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장르를 우리는 교술관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무형식의 형식. 이 말 진짜 잘 나오거든요. 무형식의 형식. 선생님이 그런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죠. 고등학교 수업의 특징. 가르쳐준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 선생님이 지금 다양한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여러분도 각오하셔야 되는 게 여기 나온 표현을 우리가 다 기억해서 푼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 계속 기초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독해가 돼야 되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판단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특별히 없어. 그래서 수필이라는 장르 자체를 우리가 붓 가는 대로 쓴다라는 거 들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붓 가는 대로 쓴다는 거야. 형식이 없는 게 특징이야. 알겠어요? 특정 형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특정 형식 없이 누구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렇지. 자유롭게. 누구의 자유롭게? 작가 마음대로. 그래서 뭐가 잘 나와? 개성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술관례를 이렇게 특징 4개를 적어놓고 이걸 딸딸딸딸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얘를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은 왜 개성의 문학이라는 것까지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외우지 않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출제될 수 있느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술문학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학교도 있지만 내신에서 그럴 수 있어요. 다음 중 교술문학, 다음 중 가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다른 장르의 글을 제시문에 주는 거죠. 다는 술피를 주고 뭐 나는 시를 묻는다든가 이해됐죠? 소설을 묻는다든가 극을 묻는다든가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는 극이 묶일 가능성이 있겠네 3, 4니까 아니면 보기에 다른 장르를 주면서 장르적 특징을 여기다 이제 물어보는 거야. 가는 나와 달리 뭔지 알겠지? 나와 달리 허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출제 포인트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경험이라고 했는데 이 경험치에는 보통 물론 자기가 직접 겪은 일 플러스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뭡니까? 상기잖아요. 그 상이 무슨 상자죠? 코끼리 상자예요. 그럼 여기서 특정 대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 어디까지 갔어 지금? 자, 코끼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느꼈는가, 이거 경험했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출제 포인트 써볼게요. 출제 포인트. 자, 대상에 대한 인식. 여기서 코끼리겠지? 코끼리에 대한 찾아가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대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주제와 아주 가장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 것인데요. 모든 문학은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주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도 어떤 작가가 어떤 경험을 한 거야? 어떤 경험을 해서 어떤 통찰의 과정을 거쳐서 뭘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문학은 기본적으로 내용에 대한 문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예술이기 때문에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당연히 물어보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넓게는 이제 교술관례의 특징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가, 교술관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그럼 얘는 뭐야? 글의 구성. 글의 구성. 얘들아 어떻게 됐다고 배웠니? 사당 구성이야. 기승전결로 되어 있다.
그럼 얘들아 보통 대부분의 수필은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나오다가 그죠? 이게 주제가 나를 깨달아. 그런 구성을 얘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무조건 나오는 이 당연히 서술상 특징. 비유를 쓰고 있나? 유추를 쓰고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문답법 쓰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몇 페이지 있냐면 143쪽에 정리돼 있어요. 이거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 작품을 아직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보면 143쪽을 먼저 살짝 보잖아요. 143쪽에 3쪽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다 되겠죠? 얼마나 필기 안 해도 좋아. 필기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걸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식연결로 구성되어 있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쭉. 자, 우리가 수필 중에서도 고전 수필의 종류에는 기와 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라는 거는 그래서 상기, 수호제기, 알죠? 그 다음에 설, 이옥설 뭐 이런 거, 참화설 이런 것들이 다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핵심은 니네가 뭘 제일 먼저 중심축으로 잡아야 되냐면 무슨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야 그거야. 그게 주제야. 뭐라고? 획일적인 이치로 만물을 바라보는 고전관념에 대한 경계. 이해되니?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니? 그래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생님 작가를 꼭 공부해야 되나요? 그런데 박지원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박지원은 어떤 사람이죠? 오, 똑똑한데? 실학이지. 실학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지? 기존에 뭐지? 그전에 조선시대를 아주 깊이 오랜 시간 지배하고 있었던 학문이 뭐야? 아주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지배했던 학문이 뭐지?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건 있잖아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거야. 하늘과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알겠니? 되게 추상적인 거지. 뭐하고 동떨어져 있어? 현실 생활과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현실 문제를 해결력이 어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비판, 양난을 겪으면서, 그치? 도대체 이 나라가, 이 기득권층들이, 이 지배층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뭐가 있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 한계에 치를 떠는 사람이란 말이야. 박지원은.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성리학적 지배질서, 즉 이들이 말하는 그 이론, 뭔지 알겠죠? 우주의 이치, 뭐 성리 이런 거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만 하는 고정되어 있는 고정관념. 되게 심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있잖아. 허생전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된다? 양반의 허리허식 어때야 되는 거야? 꼭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꼭 어때야 되고 남자는 꼭 어때야 되고 뭔지 알겠죠? 명나라는 꼭 어떻고 청나라는 꼭 어떻고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또 어떻게 연결해서 출제할 수 있냐면 여러분 문학 비평 방법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 거였어? 작품 자체를 보자 절대론적 관점 기억나세요? 작가와 작품을 연결해서 본다 표현론적 관점.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해서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럼 독자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표현론적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건 뭐야? 요거를 선생님이 꼭 설명을 해줘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중등 수준이란 말이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문학 비평 방법에 대한 이론이 빠삭한 친구들이야. 이 기본 실력이 있지? 독해력이 출중한 애들이야. 그럼 이런 문제 튀어나와도 풀 수 있어야지. 베이비 괜찮아? 왜 이렇게 지각했어? 졸았어? 잠깐만. 너 반송이지? 이게 반송 같은데? 이거 가서 반송 친구 한 명 안 가져간다고. 민준이가 안 가져갔나? 아닌데? 누가 안 가져갔지? 이거 저쪽으로 가운데. 가운데 교실 갔지? 자습실.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데? 이따 부를게. 그래서 이제 기초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야. 문학이니까. 어떻게?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통념을 깨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한다. 아, 이거네, 핵심은. 통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 제발 고정관념,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죠? 편견이죠? 다른 말로 획일적 사고도 되죠? 네, 이런 것 좀 하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 그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유, 묘사 이런 것들이 등장한대요. 자, 개성적으로는 수필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되게 중요한 문답법도 나오는데요. 다 찾으면서 갈 거예요. 비유, 묘사 있고요. 문답법 있대요. 잘 나옵니다, 문답법. 그 다음에 기타, 여기 표시되지 않은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찾아가면서 볼게요. 뭘 대비하냐면 경험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 열거법? 열거법. 열거도 있어요. 나열하는 거. 유사한 내용들을 나열하는 거. 하다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개념 정의도 살짝 보이는데 이거는 원래는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는 잘 안 가르치는데 문제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타난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가볼게요. 됐죠? 네. 이거 본문 안 나오고 설명 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어떤 게요? 이거 앞에 한 분명히 핵심적인 이런 것들. 뭐라고 하나도 안 됐다고? 이거 방금 한 것들, 이거 정리된 것들이 전혀 이해 안 된다고요? 아니 이해는 되는데 작품이랑 같이 생각. 그치.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너네들이 이제 이게 내신이잖아. 그러니까 좀 먼저 설명을 해주고 니네랑 같이 찾아보겠다는 의도라는 거야.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면 안 되지. 아니면 무슨 말이죠? 그냥 이런 말인가? 라고 이제 매칭을 해보라는 뜻이야. 이게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서 당연히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코끼리를 봤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그치? 그래서 코끼리를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뭐 안 된다? 편견과 선입견과 그치? 고정관념과 획일화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 계속하는 거고 넓게 보면 그게 그 당시에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에 대한 신학자로서의 비평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간다. 자, 만일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한 것을 볼 요량이면 볼 것이면 먼저 선무문 안으로 가서 코끼리 우리를 구경하면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코끼리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외국에 나갈 경험이 없었다면 코끼리를 볼 수는 없었을 거란 말이야. 흔하게, 그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어땠을 거야? 처음 코끼리를 봤을 때? 지금 봐도 신기하잖아, 솔직히. 코가 이렇게 막 생기고. 귀가 막 이렇게 생기고 특이하잖아.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이 진기하고 괴이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코끼리에 대해서 받았던 작가의 인상을 말하는 건데 그게 어디서 본 거냐면 먼저 선무문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북경, 베이징에 있었던 문의 하나예요. 자, 내가 연경에서 본 코끼리는 16마리였는데 자, 연경이라는 건 북경을 말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과거예요. 과거에 내가 북경이라는 곳에 가서 16마리의 코끼리를 봤는데 그때는 쇠사슬로 발이 묶여 있어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는 못했대.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만 본 거죠. 16마리.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 있어? 현재 어디 있대? 너는 열하일기 알지? 박지영이 열하일기? 열하일기에 나오는데 열하 지역을 가면서 행궁서 쪽에서 코끼리 2마리 봤는데 열하에서 2마리 봤는데 얘 2마리는 어때? 마치 온몸이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걸 보게 된 거야.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무슨 법입니까? 비유죠, 비유. 실로 굉장했다. 또 나왔네. 코끼리를 보는 감상이 굉장했어. 경이롭다, 신기했다, 기이하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긴데 뭐 별거 없죠.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뭐죠? 코끼리를 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니?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넘어갈게. 자, 예전에 동해바다를, 자, 여기는 이제 어디니? 얘는요, 자꾸 장소가 막 바뀌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북경 얘기했다가.
여기서는 열화 얘기했다가 여기 동해는 우리나라 동해요. 동해 바닷가를 새벽에 지나가다 파도 위에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적이 있대. 아, 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대. 모습이 많기도 했고 모두 집체만큼 엄청 컸고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통 알 수 없었다. 뭐 바다사자 이런 거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내가 동해, 우리나라 동해에서 본 것처럼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두 바닷속으로 숨어버렸다. 자, 이제 과거에 과거 경험. 자, 과거 경험을 연결했어. 지금 10걸음 거리에서 아주 가깝다는 거죠. 요 아주 가까워. 10걸음만 가면 있는 그 자리에서 코끼리를 보는데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흡사했다라는 거야. 지금 결국 뭐냐면 나는 열화라는 곳에서 두 마리의 토끼리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토끼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동해에서 느꼈던 인상이랑 비슷한데? 라면서 과거 경험을 끌어오는 거죠. 지금의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독해가 되게 정확히 돼야 돼요.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소의 몸뚱이, 자 지금부터 누구 얘기하는 보세요. 이 부분 잘 나옵니다. 그 몸체를 생각해보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누구 얘기니? 그렇지. 코끼리를 지금부터 뭐하고 있니? 여기서부터 코끼리가 묘사되고 있어. 여기서 내용일치 문제를 가끔 내는데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는 다 맞는 거죠. 여기랑 똑같이 써. 그런 다음에 갑자기 우렁찬 소리가 이런다? 내가 보고 있는 코끼리는 뭐야? 슬픈 소리를 내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는. 근데 막 읽다 보면 시험 한적, 이거 너무 쪼잔한 얘기긴 한데 그런 적도 있었어. 선생님 걱정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 시험에서 쪼잔하게 내는 선생님들 그렇게 내. 수능은 이렇게 안 냅니다, 절대로. 근데 내신에서는 이거 하나를 바꾸는 거야. 내용일치 문제 중에. 뭐라고? 지문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지문을 그냥 넘기면 안 되냐고? 원래 내신 문제 풀 다 읽어야지. 지문을 그냥 넘기면 페이크가 은근히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누가 걸리는 거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거서 틀리는 거야. 다른 거 다 맞고 평이한 문제들은 괜찮고. 자, 귀는 구름을 들이는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 근데 이제 있잖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문을 최소한 공부할 때 교과서 지문을 최소한 5번. 1등급 받는 애들은 보통 10번 읽어. 이 정도야.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보여. 안 보일 리가 없어. 너네가 지문을 대충 공부하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야. 자, 이걸 또 억지로 외우지 마. 외울 필요는 없어. 내용일치야.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귀는 구름을 들이는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 크기는 두 아래미나 되고 키는 한 장이면 3m에 3m. 3m나 되는 것이래. 자, 그러더니 보세요. 코끼리 묘사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뭘 묘사하기 시작했냐면 코라는 곳에 더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상세한 묘사.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세 자세하단 말이야.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러졌다. 폈다 하며 곰뱅이처럼, 그치? 지렁이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지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돌돌 말아서 입에 집어넣는다. 와, 되게 구체적인 묘사야. 자, 이번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승에서는 계속 다 뭐하고 있니? 코끼리 묘사하고 있어. 그치? 동해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봤던 어떤 대상을 봤던 그 경험과 이걸 봤을 때의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봐. 코끼리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됐죠? 열화에서 내가 코끼리 2마리를 보고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서 북경에서 봤을 때는 16마리를 봤는데 그때는 묵대 있어서 잘 못 느꼈었는데 오, 되게 역동적이네. 아, 이건 흡사 내가 예전에 동해에서 봤던 그 물체들을 봤을 때 느낌하고 비슷한데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인데 슬슬 시작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코끼리 소개하려고 너희들한테 이 글을 썼겠니?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내용하고는 다르게 거기에 이면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불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코끼리의 코를 막 찾아. 아, 저게 코라? 아, 저거 코가 아닐 거야. 그리고 코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자,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의 다리가 5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코를 보고. 알겠니? 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야. 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눈이 쥐와 같다고 하지만 이는 되게, 자, 여기 중요해. 뒤에 넘겨보세요. 이는 되게 뭘 못하는 거야? 자, 거기 보세요. 되게 코와 어금니 사이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밑줄 쳐볼게요.
자,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코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알겠지? 코는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디 위치쯤에 있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는 거지? 그렇죠. 어쩌면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실수를 하기 시작하네. 됐지? 자, 넘어가자. 재밌어, 재밌긴. 나는 고전 작품들을 좋아해가지고. 자, 몸뚱이를 통틀어 가장 작은 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몸뚱이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부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이건 또 어떤 패턴이냐? 일부분만 보고 잘못 패턴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배우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배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B형 남자를 2번 사귀었어. 근데 B형 남자가 2번 다 바람을 핀 거야. 그 선생님 어떤 결론을 내요? B형 남자는 바람둥이야. 절대 B형은 안 만나. 첫눈에 반한 사람이 생겼는데 B형이래. 당신은 바람둥이군요.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성급한 일반의 오류죠. 뭔지 알겠어요? 느낌 확 와요? 이런 거 애들이 또 이해할 때 도움되더라고. 됐죠? 대체로 코끼리의 눈은 매우 가늘어서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떨 때 눈이 먼저 오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나 그 얻은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감성이 이제 보편적 생각이 뭐냐면 인식이 코끼리의 눈이 매우 가늘고 마치 간사한 사람이 아양 떨 때 눈이 먼저 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뭐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부정적인. 자, 근데 그러나 그 얻은 성품은 바로 이 눈에서 나온다. 긍정적 관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야. 물론 이것도 역시 주관적이긴 하죠.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사실. 정기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었던 거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을 깨는 새로운 인식을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서 이제 강이 황제 때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강이 황제 때였다. 1화예요, 1화. 자, 1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남해자에 사나운 범 2마리가 있어. 키운 지가 오래됐는데 길을 들이기 어렵자 황제가 노해서 범을 코끼리 우리에 가두게 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크게 놀라서 코를 한번 휙 휘두르는 바람에 범 2마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코끼리는 별표 의도하지 않았는데 범을 죽인 셈이었다. 즉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우연이다. 우연이야. 자, 코끼리는 단지 범의 냄새가 싫었고 그게 공포스러워서 코를 휘둘렀을 뿐인데 거기에 범이 잘못 맞았던 거야. 그게 우연의 일치였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걸 경험해.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털럭만한 작은 것이라도 별표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조준을 시작하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지. 어떻게? 뭐 이런 거지. 얘들아, 미개한 사회일수록 문명이 덜 발달된 사회일수록 다 어떻게 해? 하늘의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벌을 받은 거다. 그지? 그래서 비도 막 과학적 이유로 설명이 안 되니까 기우제 지내고 막 그러는 거잖아. 인신공양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범이 뭐 큰 죄를 지어서 하늘에 놓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즉 어떻게 하나하나 하늘이 다 의도를 가지고 했겠는가?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요, 성적으로 말하자면 건이요. 자, 여기 중요해요. 자, 하늘의 이름을 나열해요. 보세요. 형체로 말하자면 천이라고 불리고요. 성적으로 말하자면 이 권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제요. 하나님, 주제. 주관한다는 얘기야. 오묘한 작용으로 말하자면 신이라고도 불리니 이토록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은 그만큼 가변적인 것인데 또 이와 기를 화로와 풀무로 삼고 만물을 두루 펴내는 것을 조물이라 하니 이는 마치 하늘이 솜씨 좋은 장애인 그래서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기준 인식.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와 기라는 건 여러분 이거 윤리 시간에 배울 텐데 왼쪽에 설명이 있거든요. 만물의 이치, 근본적 질서. 그리고 기는 그 근본이 생성되는 힘. 여기 이것까지 뭐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렸죠? 그냥 넘겼죠? 이와 기 설명해 주셨어요? 네.
이거 설명해 줬어? 되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 그래? 이기 이원론 막 이런 것까지는 안 했지? 아니 그건 그런 건 안 했지. 자, 아무튼 그 이와 기라는 것을 뭘로? 화로와 풀무 밑줄 쳐볼게요. 도구예요, 도구. 도구로 삼고, 이걸 어디다 비유한 거야? 신을 어디다 비유해서 그런 거예요? 신을 장인에 비유해서 그런 거야. 빗댄 거야, 맞지? 그러니까 신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만물을 두루 펴내는 거, 만물을 관장하는 것을 풀무질, 화로와 풀무는 뭐냐면 숯을 담아놓고 거기 위에서 막 다듬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인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화로와 풀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 그것을 보고서 망치와 끌, 도끼와 칼 등으로 막 만들어내는 것. 즉 결국은 뭐냐면 만물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랍니다. 맞지? 모든 만물은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 야, 근데 하늘은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정적으로 니네 사고를 해? 유연하게 사고해야지. 하늘 이름 자체도 니네가 그태원 믿고 있는 하늘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렇게 가변적인데 왜 니네 생각은 하나의 틀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니네도 유연하게 사고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까닭에 주역에서 자 주역 네모칠게요. 주역이라는 거는 경전 같은 거죠. 성이야. 주작 같은 데서 나오는 주역.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겠다. 자, 혼돈이란 그 빛이 검고 모양은 흙비가 내리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 비유하자면 새벽이 되었지만 아직도 동이 트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알겠니? 그게 혼돈이거든. 혼돈이란 그런 건데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난 이제 의문이 드네 이러는 거지. 박지원이 의문이 드는 거야. 혼돈은 야 아무런 식별이 안 되는 새까만 상태잖아. 근데 거기서 뭘 했다고? 야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냈을까? 라는 의문.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면 아주 끝내주는 비유가 나와. 국수집에서 보리를 막 갈았어. 그러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거 없이 막 뒤섞여서 쏟아지지. 그지? 그럼 하늘이 우리 인간의 만물을 관장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하늘의 뜻대로 고스란히 되겠어. 하늘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된다고 저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국수집에서 보리를 갈아서 그런데 말이야. 뭐를 맷돌의 작용이랑 즉 하늘의 작용이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도는 것일 뿐. 그냥 도는 거야. 하늘도 그냥 돌아가는 거야. 맷돌이 돌아가는 것처럼 결과를 관장할 수는 없어 이 얘기야.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어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동의되니? 다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 뭐라고?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거지. 어디 그런 거야? 하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도 다양하고 다채롭고 가변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주역에서도 뭐라 그랬어? 혼돈에서 만들어냈더니 혼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거기서 만들어냈다고? 난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이런 거지. 야 국수집에서 맷돌 들어가는 거 알지? 그치? 소연아 맷돌 들어가는 거 알지? 맷돌은 그냥 돌아가는 거야. 뭐가 없어? 의도가 없어. 계획이 없다고. 하늘도 그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린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뭐 가늘거나 굵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하늘이 돌아가는 것도 우리 이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이 사람 주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 보세요. 이런 생각까지 해.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집을 피워. 다 뜻이 있다니까? 하늘엔 다 뜻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뿌리 있는 곳에게는 윗니를 주지 않는데.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리는 게 있듯이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니 잘못된 하나이다. 이건 뭐야? 계속 하늘이 만물의 하늘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묻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답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히 묻는다.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빨을 준 건 누구니? 이빨을 준 건 누구야? 사람들이 대답했어. 하늘이 주었대. 뭐가 주장을 하다가 자기의 주장이 타당하다라는 거를 봐봐.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계속 우기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래도 하늘은 다 뜻이 있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런 사람에게 좋아, 알았어. 너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빨은 누가 준 거야? 처음부터 맞아 끝까지 내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주장을 해봤자 안 통하지.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문답법이야? 끌어가는 거야? 이빨을 누가 줬냐? 했더니 누가 줬대? 하늘이 줬대. 자, 이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야? 일반적 통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이거 하늘이 준 거지. 그랬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자, 문답법이에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합니다. 하늘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빨을 줬지? 그랬어. 씹게 하려고 줬지. 그랬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사물을 왜 씹도록 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지요.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니까 풀이나 주둥이로 구부려서 땅에 대고 먹을 걸 수고하죠.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뭐야? 주둥이로 이걸 쪼아야 되니까 목을 길게 해서 맞게 해줬다는 거야.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애들은 목을 길게 해서 부리를 쪼아서 먹기 좋게 해줬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건 다 하늘의 뜻이라는 거야. 기가 막힌 하늘의 뜻이라는 거야. 됐지? 그래도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까지도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닭의 다리를 하계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뜰학에서 왜 얘는 부리가 목도 짧고 부리도 짧으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묘한 하늘의 이치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야. 그지? 서로 지금 논리적으로 논박을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늘의 의도가 반영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거 알겠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박지원은?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논리적인 허점이 발견되는 순간 설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나는 웃으면서 다시 말해.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그러면 그래, 좋아. 네가 말한 거 소, 말, 닭, 개에게만 해당할 뿐이다. 자, 하늘이 이빨을 내는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해보자. 니네 말대로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자, 나 뭐 봤지? 나 코끼리를 관찰한 결과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소, 말, 닭, 개, 니네가 본 거 그게 다잖아. 그지? 굉장히 좁게, 시야가 굉장히 좁은 그만큼. 그럼 거기까지 인정해. 그런데 너 있잖아.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해. 그런데 딱 거기까지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부를 가지고 이거 일부잖아. 이거 일부잖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지. 봐봐. 코끼리 볼래 그러면? 그럼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왜 줬냐? 맞지? 이거 해석이 안 되잖아. 하늘이 그렇게 이치가 있고 탁탁 맞아떨어지고 다 모든 만물을 관장한다면 야, 어금니 왜 줬냐 그러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데? 그럼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겠어? 라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것은 코가 있지. 쉽게 물어나지 않죠.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난 이렇게 말하겠다.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댈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간단하게 코를 짧게 하면 되잖아.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 말대로 생각처럼 하늘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관장하면서 이치에만 딱딱딱딱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얘기는. 알겠지? 틀에 갇혀서 살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됐나요? 자, 그러면 14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배운 것으로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이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야. 자, 이제 왜 코끼리를 선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이요. 맞아요? 되게 독특한 기이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본 거, 여태까지 본 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물 그런 거에만 미칠 뿐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 코끼리를 포함한 용, 공황,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한자성어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속해 있는 것에만 갇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거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 그리는지 모르겠지? 야, 경마 고마워. 얘 그럼 누군지 알겠어? 동물하게. 천재. 개구리 어때?
소녀 여기다. 자 우물한 개구리야. 여기 맞는 일단 한자성어 보일게. 정저 지와 그다음에 좌정 간천. 이 정이 그 우물이에요. 우물정. 알죠? 정저 좌정 관천은 우물 안에 앉아서 관천 하늘을 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둘 다. 좁은 식별. 됐어요? 자,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자, 이게 봐봐. 우리가 아까 그 코끼리 일화 강희왕때 때를 들어보면 코끼리가 범을 만나서 코로 때려 죽인 사건을 하나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코는 천하무적이네. 자, 그런데 봐봐. 쥐를 만나면 그 코는 쓸 데가 없지. 조준이 어렵지. 쥐를. 그러니까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니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치? 이런 식으로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보지 말란 얘기야. 알겠지? 코는 코가 아주 천하무적이구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라는 거죠. 사물 간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인데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지. 그렇게 고정된 관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대저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더한 것이미랴. 자,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코끼리 성자를 취해서 지은 것도 만물의 변화를 궁구하려니까 나는 이거는 조금 억지 같긴 한데 이 상자가 물론 같은 코끼리 상자를 쓰긴 하지만 이 상자는 그 상자는 아니거든요.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끌어다 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가끔 나오더라고. 미친 거죠.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가정법 이런 것도 나와. 무시하세요. 그 정도로 쪼잔하게 낸 셈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 그런 것까지 준비하려고 하면은 못할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유추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이치를 모르는 것 같다. 하물며 천하는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더 큰 것이야.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을 때 이거는 근데 조금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마지막 부분? 나는 내가 학교에서 설명할 때는 약간 이거 화살표 옆에 있는 그대로. 아 그냥 왼쪽에? 아 그럼 그거대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이거는 억지가 조금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작가는 열화 행동에서 코끼리를 본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어때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만물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작가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의 관점? 안 돼? 오케이.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가가지고 이 학습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풀어보시고 어때요? 한 거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읽으셔야 되고 그냥 성남기계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 더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문법 할 거예요. 문법을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학교에서 준 프린트. 그거를 어디 뭐 올려주든지 저한테 주시든지. 지금 안 갖고 왔어요? 저 지금 있어요. 그래 주세요. 네, 이동을 하세요. 가서 풀어오세요.